아, 아. 자, 시작을 합시다. 일단은 페이지는 어딜 볼 거냐면, 드린 거 맨 앞에는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 처음 드렸던 요 유형 17 기억나시나요? 혹시 요 페이지를 보면서 드는 느낌?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풀긴 했었는데, 그때 여기가 조금 어렵기도 해서, 그때 두 문제를 같이 했나? 근데 사실 여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여기를 하긴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건 근데, 뒤에 보면 70쪽에 해당하는 유형 22를 먼저 볼게요. 유형 22. 사회값 정리가 그나마 어, 연속적으로 풀 게 이거라서 나머지 진짜 끊겨 있어서 시간 배분을 뒤쪽에 한다 하더라도 사회값 정리를 볼게요. 앞에 볼게요. 사회값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기 챕터가 어디냐면 우리가 갑자기 뚝 뛰어서 사회값 정리 줬지만 연속 끝자락에 있어요. 연속. 그러니까 처음에 수투가 시작이 극한을 하고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 우극한 자극한이 같다. 막 도형 나와서 극한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연속을 배우죠. 연속의 조건은 함수값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였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끝자락에 미분 전이에요. 미분 직전. 미분계수와 더함수 직전 파트에 얘가 나와요. 왜 그러냐? 사이값 정리라는 이 내용에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게 연속이에요. 조건. 이것만 좀 기억을 잘 해주면 돼요. 그리고 사실 기억 못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디테일하게 절대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 자체가 있다. 그 다음에 유형적으로 접근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일단 뭔지부터 얘기할게요. 사이값 정리예요.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이 닫힌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은 기억나시죠? 이게 A보다 크거나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연속일 때예요. 일단은 닫힌 구간, 조건상에서는 연속인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FA랑 FB가 같지 않을 때 그 함수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죠. A라는 곳, B라는 곳에서. 지금 그래프를 좀 그려놨는데 A라는 곳에서 그래프를 아직 그리지 않았고 A라는 곳에 FA랑 B라는 곳에 FB가 같지 않다면 둘 중에 누가 클 거죠. 그래서 지금 임의적으로 FB를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FA와 FB의 사이값 K인데 FA랑 FB는 어쨌든 함수값들이니까 얘네들은 그래프상 눈으로 봤을 땐 높이로 보이겠죠, 높이? 그래서 요 높이 어딘가에 K가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함수의 높이가 C가 되게 하는 X값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C가 한 개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인데.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은 우리가 안 하겠지만 지금 증명 자체가 너무 뭐랄까 거의 수리논술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해 보여요. 이 말이 그냥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데 A, FA, B, FA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를 그릴 건데 연속함수를 그리려면 멋대로 그려도 돼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K를 그려볼게요. Y는 K 지금 제가 Y는 fx를 그려보고 이걸 만족하는 x가 c예요. 그러니까 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y는 k를 그려보면 y는 k가 얘랑 사이 높이에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교점이 있네요. 이 얘기예요. 교점이 있다. 어디에 있다? 이 교점에 해당 x에 해당하는 x 값을 c라고 하면 c가 a랑 b 사이에 있다. 예요. 연결되어 있는 연속되어 있는 그래프에 요 높이랑 요 높이에 해당하는 AB에서 그 사이에 어딘가 금을 그으면 교점은 있겠다예요. 그럼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보면 다시 이게 쓸데없이 어려지면 안 돼서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연속돼 있는데 야 이 높이랑 그 높이랑 그 사이에서 금 그으면 교점이 있겠다 예요. 그냥. 왜? 연속되니까.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 없을 수 있겠죠. 함수가 이렇게 y는 k가 있고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데 여기를 안 통과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가볼게요. 점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점프 안 되죠. 왜? 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을 안 밟고 올라갈 수 없다. 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나올 거냐면 거의 막바지에 사이값 정리의 그 실생활의 활용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건 지금 얘기는 했지만 실제 이걸 쓰는 문제는 우리한테 나오진 않아요. 뭘 쓰는 문제가 나오냐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 문제예요.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풀 대부분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어디선가 우리가 사이값 정리와 관련한 문제가 나온다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뭔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거 자체가 원래 사이값 정리인데 실제로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이걸 쓰는 문제조차도 없어요. 특히 수능에서는 없어요. 내신에서도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는 잘 들어야 돼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방정식이거든요. fx는 방정식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fx는 0이라는 방정식. 설령 이쪽에 0이 아니면 다 넘겨서 이제 칠판 끝쪽까지 가면 다 똑같이 풀 건데 여기에 반대편에 우리가 등호가 있고 이쪽에 어떤 식이 있고 이쪽에 어떤 식이 있으면 이걸 다 넘겨서 한쪽을 우리가 는 0이라고 만들 수 있죠. 원래 방정식 풀 때 기본적으로 는 0으로 만들어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는 0이라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여기 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이 있다면 그 근이 A랑 B 사이, 이거 열린 구간이에요. 계속 구간이라고 쓰기 좀 공간이 없어서 그냥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할 조건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fx가 일단 그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사이값 정리를 어디서 배우고 있냐면 연속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중에 연속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사이값 정리니까 이게 연속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이따 보겠지만 그 내용인데 연속이어야 된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메인이 이거예요. FA랑 FB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맞지? 완벽하게 지금 대표인데 딱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두 개랑 비슷한데 하나가 근의 분리, 또 하나가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일 때 극대극소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느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활용이 사실 연결되는 건데, 근데 극대극소의 0보다 작다 이게 뭐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근이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다른 세 개 실근이 있잖아요. 이 느낌, 그리고 얘기했던 근의 분리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도 거의 같은 건데 이 내용을 이제 독립적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FA와 FB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FA와 FB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죠. 부호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A라는 곳 X, 그 다음에 B라는 곳이 있을 거고 그때 함수값 FA가 있을 거고 그때 함수값 FB가 있다고 쳤을 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플러스인지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그림을 일단 FB가 플러스인 걸로 했어요. 그럼 여기가 높이가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면 이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0이 있겠죠? Y는 0이라는 높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가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라면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런데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적어도 A랑 B에서는 연속이야. 연결되게 그려봐. 연결되게 그려볼게요. 봐주세요. 자, 여기 갑니다. 가요. 연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지나가겠죠? 최소 한 번. 그거를 근을 우리가 C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C는 어디 사이에 있다? A랑 B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가 있다. 만약에 여기서 연속되게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데 이 그래프가 연속 그래프니까 여기서 점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연속되게 다라라라라라랑 이렇게 하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한 개 있다. 몇 개 있는지는 장담 못해요. 장담하는 건 최소 하나는 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근데 이게 연속이니까 여기를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 y는 0이라는 곳을 밟고 지나갈 건데 그 밟은 곳의 x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하잖아요. 방정식은. 그러니까 방정식 근이 최소 적어도 요 사이에 있다. 이게 메인이에요. 지금 위에 썼던 거는 지금 뭐 과하게 x까지 썼지만 사실 이걸 기억할 필요는 진짜 없어요. 아예 없고 우리가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 그러니까 통칭해서 이 밑에 내용을 사이값 정리라고 할 건데 이제 이걸 진짜 어떻게 구현하는지 연습만 해주면 돼요. 개념적으로는 여기서 더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근의 분리를 이해했던 느낌, 그 다음에 극대극소의 극대극소가 0보다 작을 때 근이 3개, 서로 다른 3개 실근이 있다. 이 내용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볼 건데 350번이에요. 350번 볼게요.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에서 근이 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봐봐야 되는데 왜 닫힌 구간으로 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열린 구간으로 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보기에 보면 등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열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볼게요. 이거 3차 방정식이죠. 그죠? 3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3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에서 여기만 잘 보시세요. 이 부분을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fx라고 해볼게요. 그럼 fx는 3차 함수가 되죠. 3차 함수는 연속이에요. 왜 연속이냐면 왜 연속이에요? 땡땡땡땡땡땡. 좋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다음 함수는 연속이니까. 그럼 얘가 연속이에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에서 근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를 넣고 f에다 1을 넣어서 0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돼요. 단 지금 뭔가 문제가 아쉬운 거는 닫힌 구간이라서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여기 등호가 그러니까 얘가 0이면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0 되면 2 넣어서 0 되면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문제대로라면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등호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오타인가? 이게 가끔 오타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할게요. 이 개념에 맞춰서 할게요. 그리고 쭉 진행되면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얘가 근이 요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갖는다고 하면 갖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세 개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과 2에서는 둘이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1이 클지 2가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미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사이값 정리에서는 지금 아직 미분 안 배운 교과과정상 미분 아직 안 배운 거예요.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배웠고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요 사이에서 연속일 건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조건이 뭐냐? A가 어떠면 적어도 하나의 실을 갖냐? 그러면 우리가 F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2가 돼요. 곱하기 2 넣으면 8에서 4 빼니까 A 더하기 4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거죠.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사이에 있다면 F-1과 F는 부호가 바뀌고 F-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얘가 3차 함수니까 연속되게 갈 건데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는 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높이면 이 사이에는 0이라는 높이가 있을 거고 그럼 지나가다 보면 하여튼 만날 건데 만나면 그걸 우린 근이라고 할 거예요. 0이 되는. 여기서 만난다는 건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게 되면 만나는 점 x좌표가 근이 되겠죠. 그럼 그 근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사이값 정리 활용. 353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풀어볼게요. 첫 번째 용이라서. 이게 방정식을 줬어요. 여기가 조금 중요했고 이거 좀 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건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렇죠? 적어도 실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보기가 구간이거든요. 열린 구간에서 여기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 있어요. 적어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면 3차 방정식 근이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뭐 하면 되냐면 원래대로라면 근을 구하면 돼요. 여기 3차 방정식 근이 어디쯤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하면 되죠. 하지만 못 구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죠. 3차 방정식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x에다가 근을 숫자를 집어넣어요. 0되는 값을 직접 찾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인수 정리해서 그 부분이 인수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립주법으로 쓰죠. 이렇게. 이해될까요? 그럼 3차가 한 개 1차 인수를 갖게 되면 나머지가 2차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쓰든 뭘 쓰든 이렇게 해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요. 어쨌든 어디쯤에 있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잠깐 fx라고 바꿀 거예요. 그럼 fx는 3차 함수가 됐으니까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연속이죠. 그리고 천천히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넣어볼 거예요. f-1이 뭐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4, 음수예요. F0이 뭐냐? 그럼 F0은 마이너스 2, 음수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음수잖아요. 내가 마이너스를 넣었는데도 여전히 음수고 0을 넣었을 때도 음수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근이 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를 쓸 때 음수, 0을 쓸 때 음수, 0을 쓸 때 음수라서 이 밑에 두 함수값이 있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근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 안 그럴지는 우리는 일단 모른다. 확정된 건 아니다예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f에다가 1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 빼기 1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이네. 또 음수네요. f에다가 2 넣어볼게요. 지금 넣는 기준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2를 넣으면 8 빼기 4 빼기 2. 그래서 8 빼기 4 빼기 2는 2네요. 양수죠. 그러면 찾았어요. 1하고 2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일단 무조건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있다가 플러스로 올라갔어. 그럼 그 사이에 얘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0이라는 높이를 점프할 수 없으니 연속함수니까 반드시 지난다가 사이값 정리 활용해요. 이해될까요? 요렇게 구간을 쭉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여기 필요한 함수 값들을 쭉 넣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치 약간 귀납적으로 하나씩 일일이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호가 바뀌어라 하면서 하는 거죠. 안 바뀌었네. 아직도 음수야? 아직도 음수야? 언제 양수다? 양수됐다. 1, 2, 4, 2. 답은 요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엄청나게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 내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사이값 정리가 물론 이게 근간이 되고 이걸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서 예전엔 교과서에 되게 디테일하게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요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볼게요. 356번 중요해요. 여기도 다항함수 fx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왔으니까. 그리고 f-3을 줬어요. 거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a 플러스 2고 1 넣으면 a 마이너스 5래. 이렇게 딱 함수값만, 물론 a를 안 알려줬지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fx는 0,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게 다항함수인데 방정식이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대요. 어떤 방정식에서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게 근데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알려줬어요. 여기 있어요. 그럼 a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럼 그 근이 여기에 있다고? 요 사이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럼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풀면 끝나요. 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 소리는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요 사이에 있다. 그럼 우리가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네. 오직 하나의 실근이 왜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만은 써야 된다. 그러네요. 생각을 해볼게요. 왜 중요한 포인트인지. 저는 이게 실근이 적어도 하나인데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만 해도 A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저한테. 질문하셨나요? 저한테? 너무 질문을. 그래요? 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줄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질문. 다시 한 번만. 질문이었대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인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저렇게 곱하기 0보다 작다고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지. 두 개인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두 개인 것도. 적어도 원래 이제 여기서 써 있는 게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다만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f-3과 f1을 곱해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요 사이에 적어도 한 개는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몇 번? 56번. 56번. 문제를 아예 통으로 읽어보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래 그게 아니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다항함수 거의 다 썼네요. 근데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게 여기에 존재하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다. 맞는 것 같아. 이 말을 약간 보고 그 하나의 실근이 뭔지 모르니까 일부러 하나만 고쳐내주는.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그건데 그게 지금 물어봤을 때 딱
하여튼 이해되셨나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사실 굉장히 졸려가지고 생각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졸리네요. 네, 어저께 조금 피해자분들 이렇게 네 거기서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치킨 드셨나요? 아니요 피자를 저도 불러주신 피자요? 여기 있어요. 피해자들 모임인데?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약간 지금 멍해서 아예 머리가 안 돌아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 지금 생각이 안 돼요 그냥. 사실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질문 받았는데도.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 얘기를 해주길래 이제 답변이 됐죠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새로운 질문이요? 질문이었어. 그래서 생각이 발동이 지금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시근이라는 건 그게 이 사이에 하나가 있다면 그러니까 원래 이 조건은 적어도 하나가 있다인데 때마침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적어도 하나 있다인데 그럼 여기서 있는 근이 하나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이 조건으로 무조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쓴 걸로 말하고 나서도 약간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럼 F-3이 뭐냐 여기 써 있는 대로 A 플러스 2로 바꿔주고 F1이 뭐냐 그러면 A-5로 바꿔주면 식이 완성이 됐고 그럼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0 되는 게 이렇게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랑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그 사이는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는데 그 근이 이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근이라고 돼 있나요? 어쨌든 그 근이 하나니까 이렇게 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0보다 작다로 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쓰려면 우리가 곱해서 0보다 작다 크다라는 건 부호가 서로 다르다 같다인데 부호가 같다 다르다가 의미가 있으려면 왜 얘가 아니라 얘를 하냐면 이쪽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는 0인 상태에서 지금 통하는 거예요. 는 0이어야 돼요. 방정식 형태가. 357번 풀어볼게요. 357번. 풀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쉬워서 조금 그런데 어쨌든 풀어봐 주세요. 만약에요. 네.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는 말이요. 없어도 사실 네. 그럼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발동이 되면 다음 우리가 이제 약간 시동을 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어제 너무 충격적이셔서. 그거보다 좀 뭔가 이렇게 수업이 있는 전날 중에선 제일 늦게 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저는 되게 안 들죠. 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인지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생각을 아직 하지. 네. 뭐가 약간 얼어있는 빙하기 같은 느낌이에요. 머릿속이. 일단 풀었죠?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기한 질문에 대한 문제는 이제 356과 357을 보면 똑같이 풀었는데 결론적으로 위에는 하나의 시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밑에는 그 얘기가 딱히 없죠. 사실상 조건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건이 중요해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는 일단 캔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아니었고 자 이제 360번 볼게요. 360번 지금 유형으로 계속 쭉 가고 있는 게 끝까지 가면 이제 이게 뭐 하자는 건지가 정확히 명확해져서 그래요. 360번을 보면 fx가 연속이라는 말을 써놓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지난대요. 이거 구간이 아니에요. 점들이에요. 이 점을 지난다는 게 뭐냐면 f-1이 1이란 얘기고 f0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f1이 2라는 얘기고 f2가 1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죠. 어떤 그래프가 이 점들을 지난다 그러면 이걸 x, y 자리에 대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4개의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함수 값들이 4개가 주어졌다. 이해될까요? 점을 지나니까. 그리고 나서 fx는 x라고 해놓고서 이 방정식이 일단 방정식이거든요. 이 방정식이 여기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이사에서 실근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몇 개. 근데 그냥 몇 개가 아니라
적어도 몇 개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적어도 몇 개냐고 물어보지 않고 보기에서 얘기를 하는군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fx 있잖아요. 이 fx에 대해서 언급한 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연속이다. 그러니까 fx가 그리고 이제 이런 함수값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fx가 뭐 다항함수다 아니면 몇 차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들을 통해서 그 fx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을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직전까지 했던 문제와 이제 다른 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1차적으로 이것을 해야 돼요. 뭘까요? 맞아요. 넘겨주는 거예요. 일단 얘 자체를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이값 정리 활용을 쓰기 위해서 일단 x는 0 이렇게 바꿔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이 함수를 제가 일부러 gx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gx는 0이라는 방정식처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gx는 연속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fx가 연속이라 그랬고 x는 단독으로 함수로 치면 y는 x 항등함수지만 어쨌든 다항함수죠. 1차 함수니까 그럼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는 더하고 빼고 곱해도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던 걸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는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무조건 연속이에요. 나누기 할 때만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냐면 분모가 0 될 때는 불연속이 되겠죠.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때 말고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gx는 연속함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걸 서술형으로 써야 될 때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써줘야 돼요. fx 빼기 x는 0으로 바꾸고 이때 fx는 연속이고 x도 다항함수이므로 연속이다. 따라서 gx도 연속이다란 말을 꼭 써줘야 돼요. 서술형 쓸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한 다음 이제 여기가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해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 우리가 아는 힌트들을 다 써볼 거예요. 일단 우리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왜 넣어보느냐? 내가 f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다가도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1 더하니까 2가 됐어요. 그 다음 g에다가 이제 0도 넣어볼게요. 그럼 g에다 0 넣으면 f에다 0 넣고 빼기 0이에요. 그러면 f0이 얼마로 되냐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예요. 이미 여기서 근이 하나 발생했어요. 부호가 바뀌었죠. g에다가 마이너스를 했는데 2인데 0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이 됐다고? 쭉 내려간 거죠. 물론 어떻게 내려간지 모르지만 내려갔다는 얘기는 0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gx는 일단 근이 여기서 한 개, 적어도 한 개가 발생했어요. 이해되네? g에다가 1도 넣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그 함수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g에다 1 넣으면 우리가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니까 f1 빼기 1이고 f1은 여기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 빼기 1이니까 1이 돼요. 자, 마이너스 1에서 다시 1로 부호가 또 바뀌었어요. 여기도 적어도 한 개가 발생을 해요. 마지막 2가 있으니까 g에다가 역시 2까지 넣어볼게요. 그러면 f2 빼기 2가 되고 f2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빼기 2니까 다시 마이너스 1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는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y는 0이라는 곳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또 한 개가 발생해요. 적어도.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있는 조건들을 다 따졌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적어도 하나씩을 갖고 0하고 1에서도 또 적어도 하나씩을 갖고 1하고 에서도 또 적어도 하나씩 가시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발견된 거예요. 적어도 3개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서로 다른 실근이 적어도 3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362번 풀어봐 주세요. 이것만 풀 수 있으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이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고 정확하게 맞고 이제 몇 개 안 남은 이용을 하면 돼요. 지금은 9시 4분입니다.
361을 맞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땡겨질 거예요. 문제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없네요. 이게. 자, 네. 네, 소리가 한 소리였어요. 방금 소리는. 그래요? 네.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F는 0일 때도 해결하셨어요? 응? 응. 그럼요. 자, 처음에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볼게요. 아마 지금 사운드상 방은정 씨는 요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지민 씨가 이걸 했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사이값 정리 활용을 우리가 쓰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저걸 저렇게 우리가 간결하게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상태가 아니라 이걸 넘겨서 x제곱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을 만들었나요? 오, 그러면 왜 뭐가 그럼 이걸 제가 gx라고 해볼게요. 혹시 gx라도 해보셨나요? gx라고 하면 좋죠. 왜냐면 이 방정식은 그러니까 얘랑 이거의 근과 gx는 0의 근은 같아요. 그러겠죠? 이게 gx라고 하면. 왜냐면 똑같은 식이니까. 그래서 gx는 0이 적어도 몇 개씩을 갖느냐 해서 우리가 gx에 대한 힌트를 알기 위해서 g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여기 힌트가 주절주절 4개가 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f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이 돼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f-1이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g에다가 0을 넣어볼게요. 이제 여기가 논란이 되는 0이죠. 여기다 0 넣으면 뭐 되죠? 여기다 0 넣으면 뭐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근 하나 발생하는 거 느껴지나요? 아니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GX로 하는 게 이상해요. 네. GX로 안 하면 답이 안 나오고 GX로 하면 이상하지만 답이 나왔어요. 그 GX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무엇이? 왜? 왜 GX로 하는지? 네. FX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좋아요. 하고 싶은 걸 또 해봐야 되니까. 자, 요 방정식에다가 이제 요 지역, 여기다가 우리가 0을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면 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구해야 되는 건 F 아니에요.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적어도 몇 개냐. 네. 이 방정식의 근이죠. 네. 근데 이 방정식이 일부분에 fx가 있을 뿐. 얘도 이름이 없다고 얘를 무시하면 안 되죠. 얘는 또 뭐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죠. fx랑 얘랑 동등한 관계예요. 여기 다 같이 우리가 이게 섞여서 왜냐면 fx라는 게 대단한 함수가 아니라 x에 대한 식인 거거든요. 일부분을 이렇게 감춰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몇 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요거까지 이해되나요? x가 넘어간 거. 넘겨서 우리가 이 fx가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넘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여기가 는 0을 만들어 놓고 이 우리가 는 0이 되는 방정식에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것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적어도 실근이 하나 있겠구나. 와. 이 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이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이렇게 넘겼을 때 이걸 제가 gx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 방정식, 지금 넘기는 이 방정식이 결국은 gx는 0과 같은 방정식인 거예요. 여기의 근과 여기의 근은 그러니까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g에다가 이거저거 넣어보는 거예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여기 gx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알게 되겠죠.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근데 gx는 0이라는 방식과 이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실근의 개수와 이거의 실근의 개수는 똑같겠죠. 이해될까요? 네. gx를 막 밀어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좋게 해서 넘겼는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넘겨서 이 방정식이 이런 힌트들이 있을 때 적어도 몇 개씩을 갖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1 넣고 마이너스 넣고 0 넣고 1 넣고 2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아니라 fx는 여기 일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얘기하면 fx가 약간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나 주인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망했다. 쉬는 시간에 드시. 네. 하지만 제가 힘들어서 적정한 시간에 드리긴 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상황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죠. 1 넣으면 1 f1이니까 f1 1 넣으면 마이너스 3 f1이 3이니까 우와 3 빼기 3은 얼마죠?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0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0이 나오면 이 자체가 일단 근이에요. 그쵸? 0이 나온 거 맞죠? 계산 잘못한 게 아니라 0이 나왔죠. 요 얘기 조금 해볼게요. 0이 나와 일단 다 쓰고 할게요. 마지막이 g인가요? 2다. 그럼 2가 들어가면 4f2 마이너스 2 들어가면 5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f2가 얼마로 되냐면 2니까 2, 4 아니 2, 4, 8에서 5 빼니까 3이 됐어요. 자 지금 상황을 볼게요. g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2가 됐고 0 넣었을 때 1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사이에선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이건 이해될까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2라는 높이에서 2라는 y값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나요 지금 이거? 근데 그 다음에 여기 0 됐죠. 그럼 일단 0이 됐다는 얘기는 1이 근이라는 얘기예요. 확인해 볼까요? 여기다 1 넣으면 1f1 빼기 f인데 f1이 아까 얼마냐면 3이잖아요. 3 빼기 3이니까 0이 돼요. 등호 성립하죠. 그럼 이 방정식에서 아니 여기 됐고 여기다 넣어도 우리가 여기다 1 넣고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여기 3 되죠? 여기 1 3 등호 성립했죠. 이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3이에요.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얘는 진짜 근인 거예요. 1이. 그럼 여기서 질문은 그래요? 그래 근이 하나 나온 건 확실하고 이 사이에 근이 뭔진 모르지만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여기선 사이값 정리고 이건 사이값 정리 아니에요?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근이 적어도 하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0하고 3이에요. 몰라요. 없다고 사실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적어도라는 표현을 했다면 확실한 건 몇 개냐 그러면 이 사이에 한 개랑 1 한 개 해서 우리는 2개까지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넣어서 다시 어떤 방정식이 나오든 간에 다 저쪽으로 넘겨서 그게 어떻게 복잡하게 생기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fx와 gx와 hx가 살아 숨쉬더라도 됐어요. 걔네들은 다 부품이고 다 넘겨서 결국은 x에 대한 식을 한쪽에다 모아놓은 다음에 반대편은 0이 되고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들을 직접적 넣어봐서 그 결과에 부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만약에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x값을 넣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면 적어도 방금 우리가 넣었던 두 개의 x값 그러니까 그 x값 사이에서는 적어도 한 개 실근을 갖는다. 근데 지금처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근인 거죠. 그럼 그 근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근도 우리가 개수로 받아들이되 중요한 건 그 전과 그 후에 부호가 어떻든 그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식으로 세게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더 이제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요 문제까지 하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말고 하나 비슷한 게 더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만나게 되겠지만 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네. 네. 그 느낌이에요. 네?
지금 얘기할 때 질문이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뭔가 근이 존재했던 느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말? 모르겠죠? 자, 365로 볼게요. 조금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면 A랑 B랑 C가 이렇게 관계가 있대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 썼는데 근데 왜 일부러 안 썼냐면 이게 어쨌든 방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근이 두 개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가 이제 빠졌냐면 써있긴 하지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문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안 쓴 이유는 이걸 보고도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어차피 이걸 전개하면 x제곱, 여기도 전개하면 x제곱, 여기도 전개하면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최고차항일 거라서 x제곱 앞에 개수가 0이 아니니까 이건 2차식이 될 거고 는 0이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2차 방식에는 근이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실근이 있나 봐요. 알파랑 베타가 있고 자, 이때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보기에 보면 A하고 B하고 C랑 이렇게 관련돼 있죠. A랑 B랑 C랑 알파랑 베타 이 5개의 관계가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렇게 물어봐져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지금?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풉니다. 이것을 fx라고 하고 그럼 fx는 다항함수니까 연속일 거고 여기다가 a를 넣어볼게요. a를 넣으면 여기가 인수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인수니까 없어지고 요게 돼요. a-b와 a-c가 되는데 a-b의 부호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b가 더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예요. a-c도 a랑 c가 훨씬 크니까 어쨌든 얘는 역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얘의 부호는 양수가 돼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f에다가 b를 넣어볼 거예요. 근데 왜 a 넣고 b 넣고 하죠? 우리가 부호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사실 여기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모노시오가 거의 가이드가 다 나와 있는 형태라면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호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인수들이 이렇게 질비하니까 마치 우리가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 할 때도 인수들이 있으면 그 값을 집어넣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넣어서 부호를 지금 판단했죠. 마찬가지로 b도 한번 넣어볼게요. b를 넣으면 여기 인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고 역시 이 부분은 없어지고 0이 되고 여기다 넣으면 b 빼기 c와 b-a가 돼요. 그럼 b 빼기 c는 c가 크니까 여긴 마이너스고 b에서 a 빼면 b가 더 크니까 여긴 양수가 될 거예요. 지금 같진 않아요. 그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얘는 음수가 돼요. 이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죠. f에다가 c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역시 지워지고 이것만 나오니까 c-a, c-b C가 제일 크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이게 양수가 돼요. 결론,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2차 방식이니까 어차피 얘가 두 개의 근이고 알파와 베타도 역시 베타가 더 크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안 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근이 알파고 요 근이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수직선처럼 x축을 하나 표시해 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면 a에서는 양수니까 함수값이 이 위에 걸리고 b에서는 음수니까 이 밑에 걸리고 c에서는 이 위에 걸린다면 얘가 어쨌든 2차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결국 근은 a와 b 사이에서 하나의 근이 생기고 b하고 c 사이에서 또 하나의 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가깝냐이 뭐냐 이건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2차 방식이니까 근이 두 개인데 때마침 여기도 적어놔야 식을 하고 여기도 적어놔야 식을 하지만 근은 더 이상 없으니까 무조건 얘가 알파고 베타이구나. 그래서 A와 알파 베타, B와 베타 C의 관계는 A보다 B, C 사이의 베타 이렇게 이해될까요? 계속 거의 지금 많은 문제를 풀었거든요. 절반 정도는 푼 것 같아요. 필요한 유형별로 풀어서 이제 아마 거의 비슷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요거는 마치 저한테 질문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옆에 실생활 중에 제가 지금 아까 파일을 열고 있어서 그 실생활 문제 중에 번호가 잠시만요. 네, 아니요. 367번 해볼게요. 요거하고 사이값 정리는 종료예요. 왜냐면 행복한 1등급에는 사이값 정리할 게 없어서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맨 앞에 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1등급 좀 정리하고 마지막 시간대 로레 정리랑 표현값 정리 그거 하고 쉴 거예요. 버스 문제. 이거 사이가 좋아하는 썼다고 봐도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예요. 설명을 들으면 딱 생각한 대로 설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하나의 가정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심오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정하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볼게요. 이제 뭐 이게 맞지 못지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위치에 따라서 속도를 이렇게 속력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A라는 지점이 여기라고 해보고 B라는 점이 중간에 어딘가 있고 C라는 점이 뭐 거리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A라는 곳에서의 속력은 여기서 출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0에서 출발하겠죠. 도착했다가 멈추는 거예요. 도착했다가요? 네. 그러지 않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나가시는 데가 도착했다. 왜냐면 이제 정류장이니까 정류장에 도착했다. 출발해서 정류장에 도착했다. 멈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게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A에서 출발해요. 그럼 붕 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발할 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가서 최고 B까지 가는데 B에서 정차라는 단어인데 정차라는 건 B에서 멈춰야겠죠. 뭐 달리고 있는데 승객이 뛰어내리거나 뛰어탈 수는 없으니까 멈춰야 돼요. 근데 여기 중간에 최고 60을 찍었대요, 속력이. 속력이 쭉 올라갔다가 60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최고 속력 60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막 멈췄다가 했다가 뭐 신호등에 걸렸다가 다시 정지했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최고 60을 한 번은 찍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 또는 60이라는 속도로 한동안 달릴 수도 있죠.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쭉 가서 시작하자마자 금방 60이 돼서 60, 60, 60, 60, 60, 60, 60 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60이 최고 속력이다. 그리고 정지했다가 다시 C로 가는데 또 60이니까 60까지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40인 순간이 적어도 몇 번이냐 그러면 6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쨌든 멈췄을 때는 속력이 0이 되니까 0과 최고 속력 사이에 40이라는 높이가 있을 건데 이 높이는 최소 0에서 60까지 갈 때 올라갈 때 한 번 있을 거고 60에서 멈추기 위해서 멈추기 속도를 늦출 때 40이라는 것을 어쨌든 적어도 한 번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다시 B에서 정차했다가 C로 가는 그때 또 60이라는 속도 최고 속도를 찍으려면 다시 0에서 60까지 올라갈 때 한 번 더 40인 구간이 최소 한 번 있어야 되고 다시 60에서 C에 도착할 때 멈춰야 되니까 정류장에 도착했다는 건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멈출 때 여기서 또 한 번 해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4번의 구간은 있을 것이다. 가 이 문제의 끝이에요. 그럼 일단 이거의 근거는 0과 62 사이에 있는 40이라는 높이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다 x를 쳐놓은 사실 이 내용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 문제 전까지 여기서 썼던 건 전부 다 사이값장의 활용,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근이 어딨냐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이걸 우르르 넘겨서 는 0을 만든 다음에 이 지역에다가 내가 어떤 특정 값을 넣어서 부호가 플러스이다가 x값을 다른 값을 마이너스다. 그럼 그 사이에선 적어도 하는 식을 갖고 있다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의 내용이면 저 내용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사이값 정리에 가까워요. 어떤 두 개 값이 있는데 그 사이에 지역에 교점이 최소 4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특이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연속이라고 보장할 수 있느냐 였던 거예요. 사이값 정리 쓰려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걸 어디서 배우고 있냐면 연속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해줘요. 연속이라는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거는 일단 이게 되려면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럼 속력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느냐를 생각하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낸 거고, 거기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진 않아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속력이라는 게 0에서 60까지 가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팡 하고 속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바뀔 때도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급속도로 기울기가 높이 올라가지만 끊기지는 않을 거예요, 속력. 라고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물리적 상식으로 그냥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뭐 증명하는 툴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온도가 있어요. 68도. 온도거든요. 온도도 마찬가지로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최저 온도, 최고 온도가 있는데 그 사이의 온도는 그럼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 생각에는 온도가 연속적으로밖에 못 올라가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어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데 갑자기 불을 확 지피면 순간적으로 온도가 치솟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순간적으로 치솟는 것도 연속적으로 치솟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게 사이값 정리 전체 내용이고,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는 이게 그러면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가 기억이 안 날 때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이 정도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기억나고,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라는 문제를 들으면 그때 이게 이 정도만 기억만 나줘도 괜찮아요.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단독으로 낼 수 있는 30문제 중에 이게 나오기는 되게 어려운데, 기억, 니은, 디귿에서 다른 거랑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섞이는 예시가 이따 문제에 있을지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 저쪽 수업 정석쌤이 하던 수업에서 C단계에서는 그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 연결되는 건 근데 로레 정리까지 배워서 평균값 정리랑 섞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속 파트에서 우리가 저번에 좀 덜 했던 유형이 있어요. 그거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